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충남 보령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대천 해수욕장 위에는 무창포 해수욕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천 해수욕장이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무창포라는 곳도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즐겨 찾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날 저는 커플 두 쌍과 그리고 아는 친구 윤철과 함께 대천에서 놀다가 우연히 무창포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천에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밤에 놀기엔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모두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무창포에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밤이 되니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자리를 잡고 술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변에는 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 중 한 명, 윤철은 조금 특별한 친구였습니다. 어렸을 때 동자승으로 절에서 지냈던 그는 주지스님이 속세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라며 절을 떠나게 한 케이스였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던 윤철은 절을 나간 뒤에도 주지스님이 마련해준 방에서 자라며 불교 대학 3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몸집이 크고 성격은 착했지만 과묵한 친구였습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맥주, 소주, 양주를 섞은 폭탄주까지 만들어가며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윤철은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갑자기 커플 중 한 쌍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보였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욕을 하며 크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두 사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을 진정시키고 앉혀서 이야기를 나누게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울며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고 남자친구는 답답한 듯 담배를 피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에게 잘 해결하며 둘만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둘은 비틀거리며 해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뒤 우리는 남은 사람들끼리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두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멀리 바위 너머에서 남자친구가 보였습니다. 그는 물에 반쯤 잠긴 채로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도와달라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곳에는 여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달려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윤철이 우리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왜 그래? 미쳤냐? 술에 취한 우리는 힘없이 넘어졌고 어이없이 윤철을 쳐다봤습니다. 다른 친구는 윤철이 우리가 위험할까봐 막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윤철은 굳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면 다 죽어 가지마. 그리고 저 사람들과 절대로 대화하지 마. 우리는 술 기운에 지쳐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다 술에 취해 그 자리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리는 여전히 해변에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커플이 멀리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왜 해변에 있냐며 우리는 숙소에서 잤는데 너희가 없어서 찾아왔어.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윤철에게 물었더니 그는 차분히 어젯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물귀신이었고 우리가 위험에 빠질까봐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밤새 귀신들은 우리를 유혹하며 물 위로 올라와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철은 끝까지 그들을 지켜보며 우리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며칠 뒤 주지스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가 본 것은 한 쌍의 물귀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절 대문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 일이 지나고 나서야 윤철은 다시 평소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해변에서 있었던 그날의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아침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도 우리는 어젯밤 윤철이 했던 말과 그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숙소로 돌아와서도 모두가 말을 아끼고 있었다. 커플들은 서로의 다툼을 잊으려 애쓰는 듯 보였고 윤철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윤철에게 그날 우리가 본 게 뭔지 다시 물어보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냥 잊어버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다. 결국 아무도 더 캐묻지 못했고 우리는 그날 일을 묻어두기로 했다. 하지만 묘한 찝찝함은 우리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다. 이상한 기운의 시작. 며칠이 지나고 윤철과 함께 있었던 친구 중 하나가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그 친구는 요즘 이상하게도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처음엔 그냥 신경과민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 전 거실에서 잠들었을 때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혼자 두지 마.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름 끼치는 건 그 속삭임이 너무나도 생생했다는 점이었다. 그 친구는 그날 이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졌다고 했다. 하지만 친구들 중 아무도 이 이야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점점 드러나는 이상한 징후.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며칠이 지난 후 다른 커플 여자친구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 거울에 뭔가가 비치는데 진짜로 누군가가 서 있는 것 같아. 그녀는 혼자 있을 때마다 집안의 거울이 무섭다고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아닌 마치 누군가가 거울 뒤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라며 위로했다. 그러나 그녀가 하는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어갔다. 머리 긴 여자가 비치는 것 같아. 아니, 정확히는 머리가 젖은 여자인데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 그녀는 이 말을 하면서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점점 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철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윤철이 털어놓은 진실. 결국 우리 중 한 명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윤철을 붙잡고 물었다. 야, 너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우리 그냥 이런 거 계속 두고 볼 수 없잖아. 윤철은 처음엔 대답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그 친구가 계속해 묻자 결국 입을 열었다. 그날 본 것들은 사람 아니었어. 그건 그냥 물귀신이었어. 윤철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우리가 더 물어보려 하자 윤철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걔네는 내가 관심을 가지면 더 달라붙어. 절대 그걸 신경 쓰면 안 돼. 그날 너희가 다치지 않은 건 운이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그냥 다 잊어버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귀신들의 흔적. 이후로 이상한 일은 점점 더 심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분 나쁜 꿈이나 느낌에 그쳤던 일이 점차 눈으로 확인되는 현상이 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윤철과 함께 해변에 있던 다른 친구가 집 앞에서 젖은 발자국을 발견했다고 했다. 집 앞에 웬 발자국이 있는 거야. 비도 안 왔는데 마치 누군가 물에 젖은 발로 걸어간 것처럼 그 발자국은 문 앞에서 멈춰 있었다고 했다. 친구는 겁에 질려 밤새 문을 잠그고 떨었다고 했다. 주지 스님의 경고. 윤철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이 다시 절로 돌아가서 주지 스님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며칠 뒤 윤철은 절에서 돌아와 우리에게 주지 스님의 말을 전했다. 그 귀신들은 너희를 물로 데려가려 했던 거야. 너희가 그날 살아남은 건 진짜 운이 좋았던 거고. 지금도 그들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은 상태야. 윤철은 주지 스님이 귀신을 떨쳐내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그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절로 향했다. 의식의 밤. 절에서 열린 의식은 엄숙하고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주지 스님은 우리를 한 명씩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 중 누군가가 그들과 눈을 마주쳤다. 그 눈맞춤이 아직도 그들을 이곳으로 끌어오고 있다. 스님은 윤철과 함께 깊은 밤까지 의식을 진행했다. 의식 중간 불빛이 흔들리고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절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스님은 담담하게 문 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너희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 여기는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후일담. 의식 이후 우리는 다시는 서해 바다를 찾지 않기로 다짐했다. 귀신의 흔적은 점차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윤철은 그날 이후 더욱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의 말은 간단했다. 있는 게 너희를 살리는 길이야. 그것들은 절대 너희를 완전히 놓아주지 않아. 두 번째 이야기, 고깃집 아르바이트. 2008년 여름, 방학을 앞두고 친구가 나에게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었다. 나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친구는 고깃집 서빙 알바를 시작했다. 여름방학 중순쯤 친구에게 문자가 왔다. 나 어제 아르바이트 하는데 귀신 봤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문자를 받고 나니 괜히 호기심이 생겼다. 집에서 게임도 하고 TV도 보던 중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나 지금 알바 끝났어.
너희 집으로 바로 갈게. 친구와 나는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몇 분 안 돼서 벨이 울렸다. 문을 열자 친구는 검정 운동복 차림의 대충 편의점에서 사온 먹거리를 들고 있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친구는 고깃집에서 설거지와 청소, 서빙을 맡고 있었다고 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알바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뒤의 일이었다. 그날 손님이 불판을 갈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미리 씻어놓은 불판이 보이지 않더란다. 새 불판은 지하에 있어 가져와야 했기에 친구는 손님에게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지하로 내려갔다. 그 고깃집의 지하는 평소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해두는 창고였다. 아침마다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챙겨놓기 때문에 밤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친구는 전기 차단기를 올리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어두운 상태로 불판을 찾아 대강 씻고 올라오려고 했다. 싱크대에서 수세미로 불판을 문지르며 대강 닦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서걱서걱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무언가가 베이는 듯한 소리였다. 친구는 겁이 많은 편이라 그냥 빨리 닦고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싱크대를 닦고 있었다. 그러다 불현듯 뒤가 신경 쓰여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친구는 온몸이 얼어붙는 공포를 느꼈다. 어둠 속 불이 꺼진 지하에서 빨간 눈 한 개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친구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불판을 내려놓고 뛰기 시작했다. 계단을 미친 듯이 올라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불이 꺼져 있어서 형체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빨간 눈은 너무도 선명하게 보였다고 했다. 친구는 그 후로 지하에 혼자 내려가길 극도로 꺼렸고 가게에서도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공포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지곤 했다. 그 빨간 눈의 정체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친구는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그날 이후 친구는 그곳에서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당장 그만둘 수는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알바를 이어갔다. 그는 지하에 내려가야 할 때마다 불안을 느꼈지만 애써 마음을 다잡고 일을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다음번엔 불판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지하로 내려간 날이었다. 그는 지하로 내려가기 전부터 긴장이 돼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불이 꺼져 있는 지하를 보며 가슴이 뛰었지만 전기 차단기를 올릴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을 켜는 순간 무언가를 더 뚜렷하게 보게 될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지하로 내려간 친구는 손전등을 켜고 불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불판이 보이지 않았다. 분명 아침에 미리 세척해둔 불판이 있어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었다. 친구는 답답한 마음에 싱크대 쪽을 확인하려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뭔가 지나가는 듯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친구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애써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괜찮아. 그냥 바람이 들어온 거겠지. 그러나 싱크대 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벽에 걸려있던 낡은 수건 하나가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수건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어두운 공간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불판이고 뭐고 다 잊고 계단을 향해 달려 올라갔다. 가게에 돌아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장에게 말했다. 사장님, 지하에 좀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꾸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거기 좀 음침하긴 하지. 다들 그래.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친구는 사장의 반응에 입을 다물었지만 그날 밤 일을 잊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친구는 또다시 지하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엔 다른 직원과 함께였다. 두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친구는 계속 주위를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그런데 함께 내려갔던 직원이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친구는 손전등을 들고 직원이 가리키는 방향을 비췄다. 그곳은 벽에 걸린 낡은 선반이 있었다.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선반 아래쪽에서 뭔가가 스르르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보였다. 둘은 동시에 멈춰섰다. 그리고 그림자가 서서히 움직이는 것을 보며 두 사람은 얼어붙었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야, 저거 뭐야? 너도 봤지? 직원은 겁에 질린 얼굴로 대답했다. 봤어. 저거 사람인가? 그 순간 그림자는 선반 아래에서 사라졌다. 둘은 비명을 지르며 계단을 향해 달려 올라갔다.
가게에 돌아와 숨을 고르던 친구는 직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봤지? 나 혼자 그런 거 본 게 아니야.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짜 이상하다. 거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날 이후로도 친구와 다른 직원들은 지하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곳이지만 밤이 되면 지하는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발소리, 서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쾌한 공기. 친구는 더 이상 그곳에서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며칠 뒤 사장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만두기 전날 밤, 친구는 마지막으로 지하에 내려갈 일이 생겼다. 이전과 달리 혼자였다. 그는 다짐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 괜찮아. 금방 끝낼 거야. 지하에 내려간 친구는 싱크대 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필요한 물건을 챙기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등 뒤에서 다시 느껴지는 차가운 공기와 함께 빨간 눈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친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하 계단을 내려갔다. 마지막 근무라는 생각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계단을 한 걸음씩 밟을 때마다 낡은 나무가 삐걱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전등을 켜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주변의 공기가 서늘해지기 시작했다. 친구는 마음을 다잡으며 싱크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물건을 챙기고 서둘러 올라가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뭔가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친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누구 있어요?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친구는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비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주변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고 숨이 가빠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친구는 손전등을 쥔 손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그는 다급히 물건을 챙겨 계단으로 향했다. 그러나 계단에 발을 딛는 순간 등 뒤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친구는 뒤를 돌아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겁에 질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가게에 돌아온 뒤에도 그 공포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밤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갔다. 며칠 뒤 나는 친구에게 다시 연락했다. 그날 이후로 괜찮아졌어? 친구는 전화기 너머에서 짧게 대답했다. 응, 이제 더 이상 거기 안 가니까 괜찮아. 그런데 뭐? 친구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다. 마지막 날 이후로도 계속 그곳에서 나는 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아. 잊으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구는 그날의 일을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여전히 그날의 공포가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친구와의 대화 이후 나는 그의 말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그 한마디, 자꾸 생각나. 그 말은 마치 무언가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나는 궁금증과 묘한 불안감 속에 며칠을 보냈다.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내 집에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초췌한 얼굴에 피곤해 보였다. 너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그는 내 질문에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상한 꿈을 계속 꿔. 그날 마지막 근무 때 있던 일이 자꾸 꿈에 나와.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물었다. 꿈에서 무슨 일이 나오는 건데? 그는 머뭇거리다 말을 이어갔다. 지하에서 빨간 무언가가 날 쳐다보던 그 장면이 자꾸 반복돼. 그런데 이상하게 꿈에서는 내가 그걸 피하지 않고 다가가.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그러고 나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 다음은 잘 기억이 안 나. 꿈에서 깨어나면 그냥 온몸이 무겁고 숨이 잘 안 쉬어져.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명 그날의 일이 단순한 착각이나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나에게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다. 혹시 너 나랑 그 고깃집 한번 가볼 수 있어? 나 혼자서는 도저히 못 가겠어. 뭔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그런데 거기 다시 가서 뭘 확인하려는 건데?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봐야 알 것 같아. 며칠 뒤 우리는 함께 그곳을 찾았다. 낮 시간이라 가게는 조용했고 손님도 많지 않았다.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친구는 주위를 둘러보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은 친구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 일 그만둔 뒤로는 처음 오는 거지. 무슨 일로 온 거야? 친구는 대충 둘러대며 말했다. 아, 그냥 친구랑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사장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 시간 되면 지하 창고나 한번 봐봐. 그건 네가 알바할 때부터 쌓아둔 거 아직 정리도 안 했어. 사장의 말에 친구의 얼굴이 굳었다. 나는 사장과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친구와 함께 지하로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낡은 나무 계단은 여전히 삐걱대는 소리를 냈고 어둠이 가득 찬 지하 공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는 손전등을 꺼내 들고 계단 아래를 비췄다. 여기가 그날 불판 찾으러 내려왔던 곳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싱크대, 선반, 물건들이 어둠 속에 가득 놓여 있었지만 겉보기엔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어 보였다. 여기서 뭐가 있었다고? 빨간 뭔가가. 내가 묻자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기, 싱크대 뒤쪽에서 봤어. 그날은 너무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그는 손전등을 싱크대 쪽으로 비췄다. 그 순간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싱크대 뒤 벽에 희미한 흔적 같은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손으로 벽을 긁어낸 듯한 자국이었다. 친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거 원래 없었어. 벽을 자세히 살펴본 우리는 그 자국이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흠집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고 자세히 보니 마치 사람의 손톱 자국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걸 확인하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친구는 손전등을 바닥 쪽으로 비추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서 나가자. 뭔가 잘못됐어. 나는 그를 따라 계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어두운 지하 공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멈춰섰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친구가 손전등을 다시 켜서 뒤를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도망가자. 친구는 소리를 지르며 계단을 뛰어올랐다. 나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를 따라 달렸다. 가게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헐떡이며 멈춰 섰다. 저건 절대 사람 소리가 아니었어. 친구는 다리가 풀린 채로 말했다. 나도 입술이 바짝 말라 더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PC방 괴담. 나는 24살 복학생이다. 지방대학교를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으로 20살 때의 어리숙했던 모습보다는 조금은 성숙해졌다고 생각한다. 부모님께 손 벌리기 싫어서 용돈을 벌 겸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평일에는 학교 생활을 하고 주말 야간에는 PC방 알바생으로 생활한다. 근무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총 12시간이다. 다른 곳에 비해 긴 편이고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다. 지금도 쉽지 않다. 특히 새벽 5시부터 7시까지는 가장 힘든 시간이다. 졸음과 싸우며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일이 바위를 드는 것보다 더 힘들다. 오늘은 금요일이다. 알바를 하는 날인 동시에 중간고사가 끝난 날이라 더 힘들 것 같다. 전날 무리해서 공부하느라 잠을 거의 자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장에 도착하니 손님이 많지 않아 다행이었다. 전 타임 알바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했다. 손님이 없어서 라면 끓이는 귀찮은 일도 거의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손님은 하나둘씩 빠져나갔다. 매장 안에는 단 6명만 남았다. 그때 시간이 새벽 3시였다. 원래 졸음은 새벽 5시부터 찾아오기 시작한다. 하지만 중간고사의 여파로 내 몸은 이미 피곤에 쩔어 있었다.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할 무렵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계산을 하겠다며 날 깨웠다. 어제 잠 안 잤냐? 시험 때문에 미칠 것 같아요. 고생 많네. 수고해라. 네, 안녕히 가세요. 그 손님이 나간 뒤 너무 피곤해서 손님이 나간 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몇 분이 지났을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졸음을 쫓기 위해 매장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한 바퀴 돌기로 했다. 매장을 돌아보며 1번 자리부터 걷기 시작했다. 그때 평소 말은 없지만 매너 좋기로 소문난 30대 후반의 단골 손님이 유난히 기침을 하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분마다 한 번씩 기침을 할 정도로 심했다. 평소에는 기침 한 번 하지 않던 분이라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손님 앞 칸막이 너머로 담배 연기가 솔솔 넘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지독한 담배 냄새가 풍겼다. 그 탓에 그 손님이 기침을 하는 것 같았다. 누가 그렇게 담배를 피우나 궁금해서 칸막이 건너편으로 가봤다. 그곳은 커플석이었다. 내가 알기로는 근무를 시작한 뒤로 그곳엔 아무도 앉은 적이 없었다. 육안으로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매장 관리 프로그램에서도 손님이 없음을 확인했었다. 그런데 커플석에 처음 보는 남녀가 앉아 있었다. 야간에는 대부분 단골 손님들로 채워지는데 새벽 3시를 넘긴 이 시간에는 단골 손님만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가까이 다가가기 뭐해서 핑계를 만들어 말을 걸기로 했다. 손님, 죄송한데 담배 연기가 좀 심하네요. 앞에 손님이 조금 불편해 하시는데요. 담배를 피우던 남자가 나를 쳐다보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내심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싶어 졸라드는 순간 그 남자가 한마디 했다. 저기요, 제가 보여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손님이 눈에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온몸에 마비가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내가 매장 카운터에서 자고 있었다. 단골 손님이 계산을 하고 나간 뒤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 잠이 든 것이었다. 그 후 상황은 전부 꿈이었다. 시간을 보니 약 10분 정도 잔 것 같았다. 정말 깜짝 놀랐네. 스스로 생각하며 매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런데 기분이 묘했다. 꿈에서 봤던 손님들의 행동, 게임 내용, 그리고 기침을 심하게 하던 아저씨. 모두가 똑같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반사적으로 커플석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빈 좌석만 있었다. 나는 기침을 하던 손님에게 다가가 물었다. 손님, 기침이 심하신 것 같은데 어디 편찮으신가요? 아니요, 감기 기운도 없고 밥도 잘 먹고 나왔는데 이상하네요. 몸이 으스스하거나 피곤하지도 않은데 기침만 계속 나와요. 그 순간 내가 꿈속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계에 흥미를 느낀 영혼들이 담배를 피워대며 컴퓨터를 하고 있었던 걸까? 당분간 빈 커플석을 청소할 때마다 긴장하게 될 것 같다. 그날 이후 나는 PC방에서 근무할 때마다 꿈에서 본 장면과 현실의 일치 여부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특히 커플석 주변을 지날 때마다 무언가 낯선 기운을 느꼈다. 빈 좌석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앉아 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리고 어쩌다 보면 꿈속에서 본 그 남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곤 했다. 하지만 바쁜 알바 생활과 학교 생활은 이런 불길한 생각을 계속 품고 있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시험, 과제, 그리고 아르바이트까지. 머릿속은 항상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조금씩 그날의 일을 잊어갔다. 한 달 후, 금요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알바를 위해 PC방에 도착했다. 그날은 이상하게 손님이 많았다. 특히 새벽 3시가 되어서도 10명 이상이 매장에 남아 있었다. 이 정도 시간대에 이렇게 많은 손님이 있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다. 나는 한쪽 구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나눠줬다. 그들은 고맙다며 웃으며 받아갔다.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운이 떠나지 않았다. 어느새 익숙해진 커플석 쪽으로 시선이 갔는데 그곳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설마 또 꿈인가?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마주친 것은 두 남녀의 뒷모습이었다. 그날 꿈에서 봤던 바로 그 남녀였다. 담배 연기가 여전히 그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고 그때와 똑같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게임 화면도 익숙했다. 담배는 금지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말을 걸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없었다. 뭐지? 순간 한기가 느껴지며 등줄기를 타고 오싹한 기운이 퍼졌다. 나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 담배 금지입니다. 그때였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내가 또 보네. 그리고 여자가 미소를 지으며 속삭이듯 말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시간도 공기도. 그리고 나는 눈을 감고 말았다. 눈을 떠보니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또 꿈이었다. 땀으로 범벅이 된 내 몸은 현기증이 날 정도로 무거웠다.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4시였다. 젠장, 또 잠들었네. 나는 물을 한 잔 마시고 매장 점검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커플석을 보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어쩐지 불길한 기운이 발걸음을 막았다. 다음 주 금요일. 나는 이 현상이 단순히 꿈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래서 알바가 끝난 후 나는 PC방 사장님께 물어봤다. 혹시 커플석에서 뭔가 이상한 일 있었던 적 있나요?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이상한 일, 글쎄, 커플석은 원래 잘 안 쓰는 자리라. 왜, 무슨 문제 있어? 나는 대수롭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냥 요새 자주 청소하다 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해서요. 사장님은 기분 탓일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는 기분 탓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고 그들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주말이 되자 PC방에 늦게까지 남아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새벽 3시 30분. 매장은 비교적 조용했다. 단골 손님 몇 명만 게임을 하고 있었고 나는 카운터에 앉아 커플석을 유심히 지켜봤다.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없는 커플석에서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연기는 희미했지만 분명 담배 연기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커플석으로 다가갔다. 이번엔 빈자리였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연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내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내가 보고 싶어 한 거야.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더 이 매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두려워졌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일을 그만둘 순 없었다. 나는 점차 이 현상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다. PC방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전에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다. 결국 나는 PC방 근처에 살던 주민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몇 년 전 지금의 커플석 자리에 있었던 테이블에서 한 남녀가 함께 PC방을 자주 이용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이 자리가 비워진 후로 그들을 봤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후로도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매번 그 커플석 앞을 지나칠 때마다 그들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결국 이렇게 결심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 그저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그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안녕, 잘 지내.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여전히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자리, 커플석만은 항상 비워둔다. 네 번째 이야기, 저승사자.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서 경주는 눈을 떴다. 장엄한 풀숲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곳에 왜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술 때문일까? 전날 밤 과하게 마신 게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술에 취해도 집을 잘 찾아갔던 경준에게 이건 특이한 일이었다. 무의식적으로 주머니를 뒤졌다. 툭툭 쳐보고 손을 깊숙이 넣어 뒤져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강도를 당한 건가? 지갑, 신분증, 현금 5만 원, 그리고 새로 산 휴대폰까지 몽땅 사라졌다. 화가 치밀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곳은 자주 운동하러 갔던 산이었다. 술에 취해 여기까지 온 자신이 한심하고 이상했다.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가며 찌뿌둥한 목을 이리저리 돌렸다. 길바닥에서 잔 탓인지 온몸이 쑤셨다. 산 입구가 보일 때쯤 경주는 이상함을 느꼈다. 평소 사람들이 끊이지 않던 산인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조차 없었다. 조금만 더 걸으면 차도가 나올 터였다. 거기서 차를 얻어 탈 생각이었다. 하지만 차도는 텅 비어 있었다. 세워진 차들은 보였지만 움직이는 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뭐야, 사람들은 다 어디 갔지? 경주는 고민하며 근처 바위에 앉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집으로 가기로 마음먹은 경주는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다. 가던 중 민가가 보였다.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 보았지만 집 안엔 불이 켜진 곳도 인기척도 없었다. 사람들이 모두 이민을 간 걸까? 아니면 외계인에게 침공이라도 당한 건가? 자신의 황당한 상상에 쓴웃음이 났다. 민가를 둘러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경주는 점점 불안해졌다. 하지만 별 수 있겠는가? 집으로 가야 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라도 훔쳐먹는 건데.
그때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처음 본 사람이라 기쁨에 경주는 달려갔다. 하지만 다가올수록 경주는 경악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외계인의 모습이었다. 둥근 얼굴에 새까만 눈, 작은 콧구멍, 녹색 피부까지. 외계인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총이었다. 경주는 뒷걸음질 쳤다. 총구에서 레이저가 발사되더니 경준의 발 앞에 꽂혔다. 땅은 까맣게 그을렸다. 경주는 재빨리 도망쳤다. 외계인은 끈질기게 쫓아왔고 레이저는 계속해서 날아왔다. 수미터 끝까지 차오를 때쯤 경주는 외계인을 따돌렸다. 그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사람들이 모두 사라진 게 외계인 때문인가? 하지만 이 상황에서 고민은 사치였다. 경주는 집으로 가야 했다. 걸음을 재촉하던 경주는 다른 생존자인 듯한 여자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을 이유리라 소개하며 고등학생이라고 말했다. 유리는 외계인을 피해 장롱 속에 숨어 있었다고 했다. 경준과 유리는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 유리는 경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간단히 요기를 한 뒤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사람들을 찾아봐야겠어. 우리 부모님도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날 밤 외계인들이 유리의 집을 습격했다. 두 사람은 가스배관을 타고 가까스로 탈출했다. 도망치던 중 유리는 돌을 던져 외계인을 쓰러뜨렸다. 경주는 그런 유리가 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동료임을 깨달았다. 이후 그들은 한 건물에서 자칭 공무원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남자는 자신을 김성환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둘을 어두운 방으로 안내하며 이곳이 안전하다고 했다. 하지만 성환의 정체는 외계인들의 편이었다. 그는 경준과 유리를 속여 외계인들에게 넘겼다. 잡혀간 경준은 성환에게 자신이 죽음을 택한 과거와 죗값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야 경준은 모든 것이 자살한 이들이 치르는 벌임을 알았다. 하지만 경준은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유리와 함께 어떻게든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 경준은 포박된 상태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문당하는 사람들, 괴상한 웃음을 짓는 외계인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경준을 내려다보는 김성환의 모습이 선명했다. 자네, 기억을 되찾고 보니 어때 후회되지 않나? 성환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경준은 이를 악물었다. 후회? 물론 후회스럽지. 그렇지만 내 죗값은 내가 치를 거야. 당신 같은 놈한테 조롱당하진 않아. 경준은 바지춤에 끼워둔 식칼을 떠올렸다. 손이 묶여 있어 움직일 수 없었지만 언제든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자네, 아직도 싸울 의지가 남아있는가 보군. 성환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외계인들에게 명령했다. 이 녀석을 처리하라. 하지만 살려두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라. 우린 죽음을 주는 게 아니라 죗값을 치르게 하는 거니까. 외계인들이 경준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경준은 소리를 질렀다. 유리, 여길 나가야 해. 지금이 기회야. 유리는 겁에 질린 얼굴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경준의 외침이 그녀를 일깨웠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바닥에 떨어진 쇠막대기를 발견했다. 너희는 끝까지 나를 시험하네. 경준은 몸부림치며 외계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유리는 그 틈을 타 쇠막대기를 외계인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외계인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경준은 그 틈을 이용해 묶인 손을 풀었다. 잘했어, 유리. 경준은 식칼을 꺼내 외계인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외계인들은 빠르고 강했지만 경준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유리도 경준을 돕기 위해 돌멩이와 막대기를 들고 싸웠다. 둘은 결국 외계인 몇을 쓰러뜨렸고 김성환도 경준에게 밀려 쓰러졌다. 넌 정말 끝까지 어리석구나. 김성환은 경준을 향해 외쳤다. 넌 이미 죽은 몸이야. 이 싸움은 너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 경준은 성환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의미가 있든 없든 난 내 목숨을 다시 붙잡을 거야. 그리고 너 같은 놈을 반드시 끝내겠어. 성환은 그 순간 외계인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모두 처리하라. 이 자들을 반드시 잡아라. 하지만 경준은 성환을 칼로 찌르며 외쳤다. 여기서 끝내자, 김성환. 성환은 비틀거리며 쓰러졌고 외계인들도 혼란스러워하며 한 발 물러섰다. 경준은 유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서 나가자. 이젠 우리가 살아남아야 해. 둘은 도망치기 시작했다. 밖으로 나오는 동안에도 외계인들의 추격이 이어졌지만
경준과 유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얼마나 뛰었을까. 둘은 큰 강가에 도착했다. 달빛이 강물 위로 비치며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둘은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경준 오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경준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모든 걸 되돌릴 방법을 찾을 거야. 경준과 유리는 강가에서 숨을 고르며 잠시 쉬었다. 하지만 경준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가득했다. 성화는 쓰러졌지만 그의 마지막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외계인들은 이제 두 사람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유리야, 여길 더 오래 머물 순 없어. 다시 움직여야 해. 경준은 단호히 말했다. 유리는 힘겨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어디로 가죠?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경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고민했다. 성환이 한 말이 떠올랐다. 외계인들은 어둠 속에선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 그렇다면 낮 동안에 어디론가 몸을 숨기고 밤이 되면 어둠의 장막 속에서 움직일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일단 강을 따라 이동하자.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해. 경준은 결단을 내렸다. 둘은 강가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었다. 경준은 주변을 살피며 경계했지만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과 밤새 울리는 곤충들의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유리는 점점 지쳐갔고 배고픔이 다시 밀려왔다. 경준 오빠, 정말 괜찮을까요? 아무리 걸어도 사람은커녕 흔적조차 없어요. 유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경준은 유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자. 반드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얼마나 걸었을까? 앞쪽으로 작은 오두막이 보였다. 낡아 보였지만 문에 자물쇠가 없는 걸 보면 사용되지 않은 지 오래된 듯했다. 저기서 잠시 쉬자. 경준이 말했다. 둘은 오두막으로 들어갔고 경준은 안쪽을 살피며 문이 제대로 닫히는지 확인했다. 경준 오빠, 여기가 안전할까요? 유리가 묻자 경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당장엔 여기가 최선이야. 우리가 쉴 틈도 없으면 버티지 못해. 경준은 오두막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이불을 깔아 유리를 쉬게 했다. 유리는 금세 지친 얼굴로 잠이 들었고 경준은 문을 등지고 앉아 그녀를 지켰다. 밤은 깊어지고 경준은 피로에 지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경준은 눈을 번쩍 떴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오두막 앞에서 멈췄다. 저기 누구 있어? 낮은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경준은 칼을 꽉 쥐고 문 쪽을 주시했다. 누구냐고 묻는다. 문을 열어라. 경준은 고민 끝에 문을 살짝 열었다. 문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낡은 옷에 덥수룩한 수염. 하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너희는 누구냐? 남자가 물었다. 경준은 칼을 내려놓지 않은 채로 대답했다. 우린 도망 중이야. 외계인들에게 쫓기고 있어. 남자는 잠시 경준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들어와라. 이야기를 나눠보자. 경준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남자를 따라갔다. 남자는 오두막 안쪽에 숨겨둔 작은 지하실로 둘을 안내했다. 지하실에는 조명이 들어와 있었고 그곳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처지다. 남자는 말했다. 여기 모인 사람들 모두 외계인들의 추격을 피해 숨어 다니고 있어. 경준은 사람들을 둘러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거겠죠?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희망은 있어. 하지만 쉽진 않을 거야. 남자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외계인들의 목적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해. 경준은 결의를 다졌다. 이제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라 외계인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들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좋아. 우리도 함께 싸우겠다. 경준은 단호히 말했다. 경준의 결심에 남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그럴 각오라면 우리도 힘을 보태겠다. 남자의 이름은 박진수였고 그는 이 그룹의 리더처럼 보였다. 지하실에 모인 사람들은 8명 정도로 모두가 외계인에게 쫓기다 이곳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물자와 정보를 공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경준과 유리는 따뜻한 음식과 물을 제공받으며 잠시 숨을 돌렸다.
박진수 씨, 외계인들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경준이 물었다. 박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확실하진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들은 단순히 인간을 제거하려는 게 아니야. 무언가를 추출하고 있다. 추출. 경준의 눈이 번뜩였다. 무엇을 추출한다는 거죠? 박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혼이다. 그들은 인간의 혼을 빼앗아 어디론가 가져간다. 이게 단순한 육체적 고문이 아니라는 증거는 그 고문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다.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멍해지고 이후엔 그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린다. 유리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다. 그럼 이미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혼을 잃었다는 건가요? 그렇다. 박진수는 단호히 말했다. 그들은 인간을 단순히 도구처럼 취급한다.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저들을 멈추지 못하면 인류는 끝장날 것이다. 경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군요. 그들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고 그걸 막아야 합니다. 박진수는 무언가를 꺼내 경준에게 건넸다. 작은 지도가 담긴 낡은 종이였다. 우리가 아는 한 외계인들의 본거지는 여기다. 박진수는 지도 위에 한 지점을 가리켰다. 도심 한복판에 있는 폐공장. 우리가 탐색을 시도했지만 외계인들이 강력하게 방어하고 있어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다. 폐공장. 경주는 지도를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가야겠군요. 그곳에 답이 있을 거예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도 함께 간다. 하지만 위험하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수도 있어. 그날 밤 박진수의 그룹은 작전을 준비했다. 그들은 폐공장으로 잠입하기 위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점검하고 이동 경로를 논의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경주는 지도와 주변 정보를 살피며 생각에 잠겼다. 유리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경주는 유리의 손을 잡으며 단호히 말했다. 우리밖에 없잖아.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야. 이제 그 기적을 이어갈 뿐이야.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그녀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작전 실행의 날, 그들은 새벽 어스름 속에 폐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근처는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고 멀리서도 외계인들이 경계를 서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해. 박진수가 속삭였다. 그들은 폐공장의 한쪽 벽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잠입하기 시작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기계들이 가득 찬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기계들은 기괴한 소음을 내며 작동 중이었고 그곳은 잡혀온 인간들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그들의 눈은 텅 빈 채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게 혼을 추출하는 장치인가? 경준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숨어. 박진수가 손짓하며 말했다. 그들은 빠르게 기계 뒤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거대한 외계인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는 잡혀온 인간들에게 다가가 기계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경주는 바지춤에 숨겨둔 칼을 꽉 쥐었다.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해. 우린 싸울 준비가 되어 있나? 박진수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우리의 행동이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다. 경주는 고개를 숙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눈앞의 외계인은 인간을 기계에 묶고 복잡한 패널을 조작하고 있었다. 지금이야. 박진수가 낮게 속삭이자 경준과 그룹 멤버들은 일제히 움직였다. 경준은 바지춤에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외계인에게 돌진했다. 외계인은 그의 기척을 눈치채고 뒤돌아봤지만 경준은 망설임 없이 칼을 외계인의 가슴에 꽂았다. 칼날이 깊숙이 박히며 녹색 액체가 튀어나왔다. 외계인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뒤로 물러났다. 계속 공격해. 박진수가 외쳤고 나머지 멤버들도 무기를 들고 외계인에게 달려들었다. 비록 준비된 무기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필사적으로 싸우며 외계인을 제압했다. 외계인이 쓰러지자 경주는 곧바로 기계를 살펴보았다. 복잡한 구조에 낯선 글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걸 어떻게 멈추지? 경준이 혼란스러워하자 박진수가 다가와 말했다. 그냥 파괴하자. 이런 걸 멈추려면 전력을 차단해야 해.
경준과 멤버들은 기계의 주요 부분을 힘껏 때려 부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기계를 망가뜨리려는 순간 경고음이 울리며 폐공장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놈들이 우리를 알아챘어. 유리가 소리쳤다. 밖에서 외계인의 함성이 울려 퍼졌고 수많은 발소리가 공장 안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후퇴해야 해. 박진수가 외쳤다. 그들은 빠르게 공장 출입구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출구는 이미 외계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여기서 끝내자는 거야? 경준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렇다면 싸우자. 적어도 우리가 왜 여기 왔는지 알게 해줘야 해. 그는 다시 칼을 들고 외계인들에게 맞섰다. 다른 멤버들도 각자의 무기를 들어 외계인들과 싸우기 시작했다. 싸움은 치열했고 그들은 하나둘씩 쓰러져 갔다. 결국 경준과 유리만이 남았다. 경준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유리를 지켰다. 오빠,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유리가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아니, 아직은 아니야. 경준은 힘겹게 일어서며 외계인들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공장 안이 밝은 빛으로 가득 찼다. 위쪽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우주선이 나타났다. 뭐야? 뭐가 또 오는 거지? 경준이 눈을 찡그리며 물었다. 우주선에서 빗줄기가 쏟아지며 외계인들이 모두 움직임을 멈췄다. 그들은 마치 명령을 기다리는 듯 빛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 틈을 타 경준과 유리는 몸을 숨겼다. 이건 무슨 상황이지? 유리가 속삭이며 물었다. 경준은 주변을 둘러보며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우리에게 기회일지도 몰라. 그들은 조심스럽게 공장의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기엔 거대한 장치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안에서 빼앗긴 혼들이 빛으로 빙글빙글 회전하고 있었다. 이걸 멈추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 경준은 다시 결심한 듯 장치 쪽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다시 외계인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유리, 너는 나가. 여기서 내가 끝까지 해볼게. 경준이 소리쳤다. 안 돼, 오빠 혼자 못 두고 가. 유리가 울먹이며 말했다. 유리야, 내가 살아남아야 해. 너만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가. 그는 유리에게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기계로 뛰어들었다. 오빠. 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경준을 붙잡으려 했지만 외계인들이 다가오며 그녀를 막았다. 경준은 기계의 중심부로 들어가 남은 힘을 다해 장치를 부쉈다. 커다란 폭발과 함께 공장은 무너졌고 순간적으로 모든 게 빛 속에 휩싸였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유리는 홀로 길 위에 서 있었다. 모든 게 사라진 듯 고요했고 푸른 하늘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혼잣말을 했다. 오빠,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멀리서 경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유리야, 강하게 살아.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지켜야 해. 유리는 고개를 들며 결심했다. 그래요, 오빠. 내가 살아남아 당신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할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발걸음을 내디뎠다. 유리는 천천히 무너진 공장을 벗어나 주변을 살폈다. 더 이상 외계인의 모습도 그들이 남긴 흔적도 없었다. 그저 고요한 정적과 바람 소리만이 그녀를 감쌌다. 공장 건물의 잔해가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을 보며 유리는 경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약해지지 말자. 오빠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녀는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어느덧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였고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피부를 스쳤다. 길을 따라 걸어가던 유리는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작은 민가처럼 보이는 집이 어둠 속의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이 있을까? 망설이던 그녀는 결국 문을 두드렸다. 계세요? 조용히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어보았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는 소박한 가구와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유리는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사는 곳 같긴 한데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간단한 음식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시 의심스러웠지만 오랜 굶주림에 허기진 배를 참을 수 없었다. 미안해요. 조금만 먹을게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그녀는 음식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낮고 굵은 목소리의 유리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나이 든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머리칼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그는 한 손에 등불을 들고 있었다. 죄송해요. 문이 열려 있어서.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남자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등불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여기까지 온 걸 보면 너도 살아남은 자로군. 살아남은 자요? 유리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세상에서 외계인들에게 잡히지 않고 도망친 사람은 많지 않아. 내가 그들로부터 살아남은 자라면 여기에 온 것도 운명이겠지. 그는 탁자에 앉아 음료를 권하며 말했다. 나는 장인수라고 한다. 이곳은 내가 만들어둔 피난처 중 하나야. 넌 이름이 뭐냐? 유리예요. 이유리. 유리는 차를 마시며 대답했다. 유리,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많지 않아. 이곳에 온 이상 내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유리는 경계하면서도 호기심에 눈을 반짝였다. 외계인들은 단순히 인간을 사냥하거나 고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이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존재들이야. 그들이 나타난 데는 이유가 있다. 남자의 이야기는 점점 더 복잡하고 기묘한 세계로 그녀를 끌어들였다. 유리는 남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경준이 남긴 희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알아가려 했다.